안녕하세요. 여러 채널의 사연을 듣다가 얼마 전 필립의 사연방을 알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재밌는 사연 채널을 왜 이제야 알게 되었는지 후회가 들더군요. 사연들이 너무 재밌어서 콧물을 흘리면서 박장대소를 여러 번 했답니다. 그런데 제 사연도 만만치 않은 이야기라 여기에 보내면 아주 좋을 것 같아 용기를 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역시나 시댁과 있었던 사연인데요. 무척이나 재밌을 테니 꼭 들어주시길 두 손 모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무인 집안입니다. 아빠는 아주 어릴 적부터 검도를 하셨고 엄마도 시집 오면서 검도를 배우셨답니다. 할아버지 삼촌들 할 거 없이 모두 무예가 깊었어요. 고려시대 최고의 무인 척준경 장군을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리라 믿어요. 책도 있고 게임도 있는 지금까지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저희 조상님이랍니다. 그래도 저도 걸음마를 떼자마자 검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척준경 장군님처럼 저도 가문에 크게 획을 긋기 위해서 검도 국가대표의 꿈을 가지고 훈련했습니다. 중학교를 검도부로 나와 지역대회와 전국대회에서 여러 번 금메달을 땄어요. 유전자의 힘이자 조기 교육을 받은 덕인지 학교에서 똑같이 훈련을 받아도 적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기대를 하는 건 비단 부모님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과 많은 검도장의 관장님들까지 저를 추켜 세우며 큰 인물이 될 거라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역시 검도부에 들어가게 되었고 매일 고된 훈련을 하며 실력을 더 높이 쌓아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국 대회에 나가게 되었고 저와 모든 사람들은 당연하게 금메달을 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회를 나가기 전에 회전근이 파열되고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게 되어 대회가 아닌 수술실에 들어가서 오른쪽 어깨를 수술했답니다. 몇 달간 휴식을 하며 어깨가 낫길 기다려봤는데 팔을 들어 올리는 것도 불편했고 팔이 끝까지 펴지질 않았답니다. 죽도와 목검을 제대로 휘두를 수 없었습니다. 의료진과 코치진들은 저의 부상으로 국가대표의 꿈은 접어야 할 거라고 냉정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 의견들을 모두 뒤집으려고 재활훈련을 해봤지만 제 어깨는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유증 때문에 습하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그날은 외출도 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누워만 있었네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서 검도를 과감하게 접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운동만 해왔던 저는 책을 펴고 공부하는 게 많이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저는 공부마저 실패하면 평생 낙오자로 살 거라는 예감이 들어서 하루에 2시간만 자고 오롯이 공부만 했답니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학원과 개인 과외를 받으며 독서실에서 공부만 했더니 수능을 만점 받게 되었어요. 누구도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정말 대단한 결과였죠. 저도 제가 검도 말고 해낼 수 있다는 게 있어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 지원해 입학했습니다. 부모님이 의대나 법대에 들어가 사자가 되어보라고 하셨지만 저는 재미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4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대기업에 들어가 프로그램 개발팀에서 일했습니다. 높은 연봉을 받고 선배들에게 인정받고 일했지만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누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보다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과감하게 회사를 나와 사업을 해보기로 했어요. 저는 컴퓨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죠. 바로 핸드폰 어플 개발을 기획했답니다. 사람들이 많이 쓸만한 게 뭐가 있을지 골똘히 연구하다가 여러 가지 어플을 동시에 만들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어플, 핸드폰으로 텔레비전을 조종할 수 있는 리모콘 어플, 운동 어플, 맛집 리스트 어플 등 제가 할 수 있는 수십 개의 어플을 제작해서 유통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모든 어플이 크게 사랑받아서
사업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큰 곳으로 이사하여 직원 10명을 고용했고 어플 개발에 계속 힘써서 월 매출 30억을 달성했습니다. 20대에 100억이 넘는 돈이 제 통장에 들어왔죠. 검도를 계속했더라면 불가능한 수입이었죠. 그래서 그때 부상당해서 새로운 도전을 했던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제 나이 29이 되었을 때 좋은 남자를 소개받아 연애를 시작했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착한 데다 크게 사업해서 자수성가한 남자였어요. 빠지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으니 저에게 청혼을 한 날 기쁘게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저에게 절대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을 것이라 다짐까지 하시며 저를 귀한 딸로 대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까지 좋은 분이니 결혼은 더더욱 빨리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상견례를 치르고 한 달 만에 면사포를 쓰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답니다. 신혼 3개월 동안은 남편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친정집과 시댁에는 거의 가지 않고 안부 전화만 드렸어요. 그 시기에는 회사도 설렁설렁 다니고 신혼만 즐겼답니다. 그러다 3개월이 지나고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공주님처럼 떠받들어 주셨어요. 우리 공주, 이게 얼마만이야? 얼굴을 보니까 그동안 깨가 쏟아졌나 보네. 어머님, 쑥스럽네요. 어머님도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식당은 잘 되시죠? 저희 시어머니가 강남에서 100평대 한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예약이 줄을 서는 곳이라 저도 아직 거기서 밥을 먹어보질 못했답니다. 제가 시어머님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싶다고 했더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며 제가 한식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답니다. 공주야, 내가 식당 사장인데 너희 둘이랑 밥 먹을 자리 하나 못 마련하겠니? 지금 장 가자꾸나. VIP 룸에서 포식 한번 해보거라. 정말요? 와, 감사해요. 어머님 식당 6개월 전에 예약해야 겨우 먹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완전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를 따라 강남까지 나가서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곧 VIP 룸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여종업원 하나가 들어와서 입을 여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어머님 나오셨어요? 이쪽이 형님이신가요? 아이씨, 왜 아는 척을 하고 그래? 너, 내가 식당에서 똑바로 대표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지? 죄송해요, 어머님, 아니, 대표님. 됐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인사나 똑바로 해라. 이쪽은 내 맏며느리다. 나한테 공주 같은 아이이니 제대로 대접해줘라. 조금이라도 서투르면 안 될 것이야. 그런데 네 남편은 어디 있냐? 또 어디 가서 농땡이 까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이는 지금 3번 방 청소 중이에요. 어머님, 그럼 식사 준비해드릴게요. 종업원이 자꾸 어머님이라는 소리를 해서 제가 대놓고 그 여자에게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저기요, 저희 어머님이랑 무슨 사이길래 어머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네? 절 모르셨죠? 안녕하세요. 형님, 저는 손아래 동서입니다. 제 남편이 아주버님의 동생이에요. 뭐라고요? 이게 다 무슨 소리죠? 여보, 당신한테 동생이 있었어? 나한테는 외아들이라고 했잖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는 너무 황당해서 언성을 높여 물었고 남편은 어깨를 으쓱이더니 시어머니한테 대신 대답하라고 눈치를 주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공주님, 그게 말이야. 사실은 내가 10년 전에 입양을 했어. 고아원에서 나와 고생하며 살고 있는 불쌍한 청년이었는데 내가 마음이 짠해서 입양을 하게 되었지.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며느리까지 생기게 됐지.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런데 왜 숨기셨어요?
애초에 제 남편이 외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입양했으면 한 식구인데 결혼식 때도 왜 부르지 않으신 거예요? 공주님아, 그걸 꼭 말하자면, 내 지인들이 입양한 사실을 모르고 있기도 하고, 너와 사돈한테 보여주면 괜히 질 떨어지는 집안으로 볼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가슴으로 낳은 자식으로 여겨서 호적에 올리셨으면 자랑스럽게 소개해 주셨어야죠. 이렇게 식당 종업원이 갑자기 형님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난감하고 당황스러워요. 안 되겠어요. 동서랑 서방님까지 같이 식사하도록 해요. 지난 일은 그만 따질 테니까 오늘은 시댁 식구들과 모두 모였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의 당황한 기색이 엿보였고 불편한 얼굴이 절실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 찝찝한 관계를 제대로 알고 싶어서 처음 만난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동서,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서방님과 여기로 오셔서 같이 밥 먹도록 해요. 네, 하지만 저희는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요. 야, 우리 공주가 하는 말 못 들었어? 당장 유니폼 벗고 네 서방이랑 들어와.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빨리 데려오겠습니다. 동서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심하게 보더니 10분 만에 시동생을 데리고 와서 마주 앉았습니다. 시동생은 한눈에 봐도 어리숙하게 보였어요. 동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처음 뵙네요. 저는 청미자라고 해요. 이 사람 아내이죠. 늦게 만나서 아쉽지만 앞으로 잘 지내보도록 해요. 아따, 우리 형수님 참말로 미인이시네요. 우리 엄니가 맏며느리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니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아니에요. 저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서방님과 동서는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그럼 집은 어디죠? 집은 따로 없어요. 여기 식당 휴게실이 있는데 거기서 지내고 있습니다요. 그게 무슨 집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희 일터이면서 집인 셈입니다요. 제가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봤더니 시선을 피하더군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시동생 내외에게 물었습니다. 월급 받으면 어디에 쓰시길래 아직 지낼 곳이 없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시동생 내외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하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공주야, 얘네들은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충분히 많은 걸 지원해 줬다고. 사실 얘네 둘이 도박으로 큰 돈을 빚지게 돼서 내가 다 물어주고 정신 차리라고 여기서 일 시키고 있는 거야. 도박이요? 전혀 그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걸요? 서방님, 동서가 대답해봐요. 정말 그런 거예요? 도박으로 빚을 져서 정신 차리라고 여기에서 먹고 자며 일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엄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철이 없어서 인터넷 도박에 빠져버려서 불효를 하고 말았죠이. 엄니가 입양시켜줬으면 똑바로 살아야 하는데 엇나가고 말았어라. 아, 그렇구나. 그럼 도박 뭐 하셨어요? 네? 여러 가지 이것저것 했습니다요. 그러니까 주종목이 뭐냐고요. 제가 깊게 찌르듯이 물어봤더니 시동생은 대답하지 못하더군요. 누가 봐도 어리숙한 사람인데다 도박하는 방법을 하나도 모를 사람처럼 보였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처음으로 화를 내더군요. 얘가 공주 해주니까 진짜 뭐라도 된 줄 아는 모양이네. 얘, 너 지금 시애미 앞에서 뭐 하는 거니? 얘들한테 선심을 베푼 나를 의심하는 거야? 너 말 조심해야겠다. 나 슬슬 화가 나니까 그만하는 게 좋겠다. 아, 그러셨어요? 그럼 오늘 제대로 화를 내보세요. 저는 궁금한 걸 모두 묻고 답변을 들어야 하니까요. 저는 시동생 내외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시어머니의 눈빛에 겁에 질린 두 사람은 눈, 코, 입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나 시동생 내외를 데리고 룸에서 나갔답니다. 남편이 그만하라고 제 어깨를 잡았는데
바로 손가락을 반으로 꺾어버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경고했어요. 그래서 밖으로 데려가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입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이죠. 시동생 내외는 교무실에 끌려온 학생들 마냥 제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형수님, 이러지 마셔요. 저희는 엄니 덕분에 사람 구실하고 살고 있다고요. 하루 세끼 밥을 잘 먹고 있단게요. 맞아요, 형님. 제가 노숙자 생활을 했을 때는 하루에 한 끼도 감지덕지 했는데 지금은 하루 세끼 밥도 먹고 야식까지 먹고 있어요. 어머님은 저희 두 사람에게 은인이에요. 두 사람은 어수룩하고 너무 순진하더군요. 제가 월급을 제대로 받는지에 대해 물었는데 끝까지 시어머니 편을 들며 그만하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가스라이팅의 힘인가 봅니다. 뉴스에서 보면 어수룩한 사람들이 갑에게 충성을 하며 지내던데 시동생 내외는 딱 그런 상황으로 보였어요. 신혼 3개월 만에 이런 일을 알게 되어서 화도 나고 유감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바로잡아야 할 다짐을 했네요. 시동생 내외를 상담센터로 데려가서 전문가와 함께 대화를 나누어 봤어요. 두 사람 다 마음을 열지 않아 처음엔 시어머니를 감싸도는 말만 했는데 전문가가 날카롭게 파고들자 방패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시동생 부부가 눈물을 흘쩍거리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가 고아원에서 크고 20살에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일자리를 구하려고 여러 곳을 전전했는데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배를 골고 지내고 있었습니다요. 그러다 엄니를 만나게 되었고 저를 자식으로 받아주시겠다고 해서 겁나게 감동하면서 엄니 자식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저를 아들로 대하기보단 운전기사, 집 청소부, 그러고 지금 식당에서 허벌나게 부려먹기만 했어요. 지는 엄니가 자식으로 받아준 게 고마워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불었어.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이용만 당한 것 같고 마요. 내 인생 10주년을 엄니 정으로 산 것 같아 억울해요. 그랬군요. 서방님,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도 돼요. 제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동서랑은 어떻게 만난 거예요? 어느 날 엄니가 이 사람을 데려왔어요. 꼬질꼬질한 모습이었는데 지 눈에는 이뻐 보이긴 했어요. 어찌됐든 엄니가 저랑 결혼할 여자라면서 바로 혼인신고에 도장 찍게 하고 그 다음부터 저하고 여기 식당에서 먹고 자면서 살고 있어요. 결혼을 처음 보는 사람과 시켜서 했다고요? 이게 지금 21세기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도 지는 마누라가 있어서 사는 게 행복합니다요. 이 사람 없었으면 아마 웃는 날이 없이 살았을 겁니다요. 맞아요. 저도 이 남자가 있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노숙자로 살면서 영원히 눈 뜨고 싶지 않았는데 시어머니 덕분에 이 남자를 만나 혼인했다고요. 저에겐 전부인 남자입니다, 형님. 아, 알았어요. 두 사람이 결혼한 건 아주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두 사람을 노예로 부려먹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에게 자세히 말해보세요. 시어머니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말이에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자기 종을 부리려고 사랑과 관심이 누구보다 필요했던 시동생에게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입양해서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었고, 동서 또한 노숙자로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다가 시어머니의 관심과 애정에 마음이 녹아 며느리가 된 거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데다 지적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도 지금 사는 인생이 화목한 건 줄 알고 있더라고요.
모든 걸 간파한 저는 두 사람을 데리고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과 다시 VIP 룸 안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어머님,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분인지 몰랐네요. 당신도 방관했으니 똑같아. 여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모든 건 엄마의 결정이었고, 동생도 재수씨도 좋다고 했단 말이야. 변명 같지만, 난 20살에 독립해서 식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몰랐다고. 그 말이 진심이어야 할 거야. 어쨌든 지금은 어머님하고 해결해야겠어. 당신은 조용히 있어. 어머님, 길게 말하지 않을게요. 서방님과 동서에게 13년 동안 착취한 거 모두 돌려주세요. 뭐? 뭘 달라고? 내가 얘들한테 뭘 착취했다는 거니? 이게 진짜 시미를 개똥꾸녕으로 하나 보네? 노동을 착취하셨잖아요. 오갈 데 없고 어리숙한 두 사람을 가스라이팅해서 노예처럼 부려 먹으셨잖아요. 어머님, 이건 심각한 상황이에요. 경찰 불러서 해결하게 되면 어머님은 크게 벌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어머님이 처벌받길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저도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생각이니 이 두 사람에게 그동안 일한 값을 치르시고 지낼 수 있는 집도 마련해 주세요. 내가 노동을 착취했다고? 예, 막말로 내가 얘들을 묶어두고 가둔 것도 아닌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리고 내 덕에 먹고 살게 된 거야. 나 아니었으면 둘 다 길바닥에서 객사했거나 피죽도 못 먹고 사는 노숙자로 살았을 거라고. 난 얘들의 은인이야. 그런데 뭘 달라고? 14년 동안 일한 월급과 집까지 내놓으란 말이냐? 하! 공주야, 너 내가 오냐오냐 해줬더니 내 머리 위에 올라 앉으려고 하는구나. 어머님, 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달 안으로 두 사람이 일한 월급 한 푼도 빼지 말고 계산기 두드려서 지급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님 자식들이니 집도 마련해 주시고요. 제 할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순간 시동생 내외는 고개를 숙인 채 겁을 먹고 있었고,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사실 그이도 방관자여서 용서가 되지 않는데 남편 역시 시어머니의 농간에 노란한 것 같아서 이해하기로 한 거죠. 여하튼 모든 걸 바로잡고 나서 고부간의 사이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결정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남편은 저에게 매일같이 사과했답니다. 자기도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으라고 다그치고 화를 내면서 시동생 내외를 부려먹었다며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지금처럼 묵인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용서할 테니 앞으로 시동생 내외에게 친동생 이상으로 자라며 살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약속된 한 달이 지나고 시어머니 식당을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그곳엔 시동생 부부가 보이지 않았어요. 벌써 집을 마련해서 나간 건가 싶어 전화를 걸어봤는데 둘 다 핸드폰을 해지했더군요. 뭔가 이상해서 시어머니와 연락을 시도해봤는데 역시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시댁에 찾아가도 아무도 없는지 응답하지 않았답니다. 식당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시어머니가 시동생 내외와 해외여행을 갔다고 하더군요. 이걸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이 눈에 보일 때까지 식당과 시댁을 매일 찾아갔어요. 그렇게 연락이 끊긴 지 한 달 만에 시어머니가 밍크코트를 입고 식당에 출근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여행은 즐거우셨어요? 네가 여긴 웬일이야? 웬일이라뇨, 어머님. 저랑 약속한 거 이행하시는지 확인하려고 매일 들락거렸다고요. 어머님, 서방님이랑 동서는 어디에 있죠? 두 사람 모두 핸드폰 번호를 바꿨는지 없는 번호로 뜨네요. 걔들 나를 떠났다. 내가 10억씩 챙겨줬더니 여행 같이 갔다가 외국에서 산다더라. 그래서 내가 뭘 어쩌겠니? 둘이 행복하게 외국에서 살겠다는데 말이야. 그래서 혼자 돌아왔다. 외국 어디요? 미국.
아, 그럼 세 사람이 미국 여행을 갔는데 두 사람이 거기서 살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렇다니까. 그것들 지금 미국에서 팔자 늘어져서 살기 시작했다고. 다시는 한국에 오지 않는다고 그러더라. 에이, 어머님. 거짓말을 좀 그럴싸하게 하셔야겠어요. 식당 직원들 말로는 제주도에 다녀온다고 하셨던데? 아니, 그럼 내가 걔들을 어디에 가둬두기라도 했다는 소리니? 야, 기분 나쁘니까 그만해라. 미국에서 산다고 했으니까 더는 그것들에 대해 물어보지 마! 그럼 어머님, 비행기 표 좀 보여주세요. 아, 표가 없으시겠죠? 그럼 핸드폰 열어서 모바일 영수증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얘가 또 이러네. 야, 네가 시킨 대로 돈을 다 줬으면 된 거 아니야? 걔들 돈 받고 나니까 눈이 뒤집혀서 바로 등을 돌리더라.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건가 보다. 여하튼 걔들은 이제 잊어버려. 진짜 식구도 아니고 더 볼 일 없으니 말이다. 아, 동서랑 서방님이 그렇게 나왔다고요? 의외네요. 세상 누구보다 순박하고 마음 약한 사람으로 보였는데. 알겠어요. 전 어머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아우, 여행 다녀왔더니 피곤하다. 난 가게 금고만 확인하고 집에 들어가 쉴 테니 너도 그만 돌아가라. 시어머니는 식당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하나도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잠시 후 시어머니가 식당에서 나와 차에 올라 미행을 하려고 했어요. 뭔가 수상했으니 따라가려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옷차림을 보니 들어갈 때보다 가벼워 보였어요. 밍크코트가 무거웠는지 벗어두고 나온 거였죠. 그래서 저는 밍크코트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에게 시어머니가 밍크코트를 두고 왔다 전하며 옷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곤 주머니 여기저기를 뒤져봤는데 아파트 계약서가 나오더라고요. 날짜가 바로 어제였죠. 제 머릿속에 뭔가 그려지면서 당장 계약한 아파트로 달려가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차에 시동을 걸고 시어머니의 뒤가 아닌 해당 주소를 향해 질주했답니다. 이윽고 산동네에 있는 허름한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살지 않는 아파트처럼 아주 조용했고 불빛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하튼 계약서에 표기된 동과 호수를 찾아 아파트 계단을 올라갔답니다. 이윽고 도착한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다시 세게 여러 번 두드렸는데도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아파트는 재개발 때문에 시어머니가 투자를 한 건가 싶어서 발걸음을 돌려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 안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잘못 들었나 싶어 현관에 귀를 대고 있었는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지 마세요! 저희 좀 꺼내주세요! 문 좀 열어줘요! 사람 살려! 시동생의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관문 틈으로 소리쳤습니다. 서방님, 동서, 거기 있는 거예요? 네, 형수님, 저희 좀 꺼내주세요! 우린 말할 기운이 없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알았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정신 놓으면 안 돼요? 저는 뭘 해야 할지 몰라 잠시 숨을 고르고 판단했습니다. 굳게 닫힌 현관문을 제 힘으로 여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열쇠 수리공을 불렀어요. 다행히 제가 집주인이라고 말했더니 의심하지 않고 바로 문을 따주더군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집안은 거의 폐허 수준으로 낡고 지저분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시동생을 부르자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는데 소리를 찾아 움직였더니 악취가 나는 화장실 앞에 다다랐습니다. 노크를 해봤더니 시동생이 확실하게 그 안에 있는 걸 알게 되어 문고리를 잡아 열었더니 시동생과 동서가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더군요. 세상에! 서방님, 동서! 정신 차려요!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엄니가 뭘 먹였는데 계속 졸려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설사가 나와서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서 한 달을 보냈어요. 형님 오셨어요. 그럼 우리 이제 살 수 있는 건가요? 서방님, 당연히 살아야죠. 두 분을 여기에 가둔 게 시어머니예요? 그러자 시동생이 정신을 차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형수님. 엄니랑 형님이 둘이서 저희 둘을 여기로 유인했습니다요. 저희를 위해 집을 사주셨다고 해서 좋다고 따라왔는데 꼴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무래도 괜히 엄니한테 돈을 달라고 했나봐요. 이제 저희 두 사람은 쓸모가 없겠다면서 저승갈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무서워요, 형수님. 어머님이 두 사람을 해치겠다고 말했다고요? 제가 요구한 돈을 주기 싫어서? 그리고 그이도 이 일에 가담했다는 거죠? 확실히 알겠습니다. 형수님, 엄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희를 평생 이 안에서 못 나가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요. 형님, 무서워요. 저희 좀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걱정 말아요. 제가 왔잖아요. 내가 책임지고 구해줄 테니까 안심해요. 겁에 질린 두 사람은 살려달라는 말을 되풀이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두고 떠날 수도 없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렸답니다. 결국 이곳에 시어머니가 와봐야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배달 음식을 시켜 시동생 부부를 깨워 음식을 먹이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잠긴 현관문이 따딱 거리며 열렸어요. 이때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어요. 시어머니는 혼자가 아닌 남편과 같이 들어오더군요. 아우, 냄새. 이것들 화장실에 넣었더니 똥오줌만 오지게 싼 모양이지. 엄마, 오늘 이것들 어쩔 생각인 거야? 어쩌긴 뭘 어째. 계속 여기에 짱 박아 놔야지. 내년쯤 여기가 재개발되니까 그때 펑 하고 사라질 거야. 너 다이너마이트 알지? 그거로 이 쓰레기 같은 아파트를 날릴 테니 그때 둘 다 해결될 거라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찝찝하긴 하지만 일단 방법은 있네. 엄마, 내 아내가 말한 대로 10억씩 줬으면 생돈 20억을 날릴 뻔했어. 에휴, 그녀는 뭔데 그렇게 나대는 건지 모르겠어. 돈 많은 년이어서 굽실거리니까 진짜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안다고. 그러게 말이다. 생긴 건 오랑우탄 같이 생긴 년이 공주라고 해주니까 내 머리 위에 앉으려고 지랄을 한다니까. 그년이 나대지만 않았으면 빙신 두 마리는 아무 문제 없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그년 때문에 종업원 둘을 뽑아서 생돈을 날리고 있잖아. 아우, 내 피 같은 돈이 새어나가니까 배알이 꼬여 죽겠다고. 이게 다 네가 마누라 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야. 아, 알았어. 엄마, 내가 미안해. 그래도 걱정하지 마. 그녀는 나한테 흠뻑 빠져 있으니까 내가 분발해서 그녀한테 조만간 돈 좀 뜯어볼게. 기회 좀 보다가 내 사업에 투자 좀 해달라고 해야겠어. 그녀한테 100억을 다 빨아먹는 건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한 50억만 벗겨먹고 버려야겠어. 그래, 분발해라.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빨리빨리 갉아먹고 버리자고. 자, 그럼 이 잡것들 잘 지내고 있는지 문을 열어볼까나? 시모자가 화장실 문을 열자 아무도 없는 걸 보고 기겁하더군요. 뭐야? 둘 다 어딜 간 거야? 엄마, 어제 수면제 먹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수면제랑 설사약까지 먹여서 화장실을 벗어나기 힘들 텐데 어디 간 거야? 이런 제기랄, 설마 도망간 건 아니겠지?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방문을 열며 바닥에 깨진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아! 어떤 새끼야? 누가 우리한테 돌을 던진 거야? 고아 새끼냐? 노숙자 새끼냐? 그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녹이 쓴 우산을 허공을 크게 가르며 대답했습니다.
무사미자! 오늘 나의 검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여보? 거기서 뭐해? 우스꽝스럽게 우산을 왜 흔들고 있어? 여길 어떻게 알고 어떻게 들어온 거야? 뭐야, 너였냐? 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는 거야? 우릴 미행한 거냐? 니년이 식당에 벗어두고 간 밍크코트에 아파트 계약서를 보고 와봤다. 그런데 아주 무서운 짓을 했더군? 노동 착취한 대가를 치르기 아까워서 두 사람을 이곳에 감금시켜?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야, 인간적으로 생돈 20억이 나가게 생겼는데 너 같으면 순순히 주겠니? 에휴, 다 필요 없고 너는 오늘부터 여기서 두 잡것들이랑 같이 짱 박혀 있어야겠다. 재개발할 때까지 여기서 지내다가 다이너마이트와 함께 사라져야겠어. 그럼 인연한테 돈 한 푼 뜯어내지 못하는 거야? 지미를 내가 100억대 부자년을 얼마나 힘들게 꼬셨는데 존나 착한 척하면서 사랑하는 척한 게 억울해 죽겠다고. 못생긴 년이랑 석 달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못 얻다니. 이런 개씨바 니조랄. 그래도 어쩌겠어. 전현이 모든 걸 알고 있으니 같이 처리해야지. 아들, 일단 전현 기절시켜라. 도망 못 가게 잡아두란 말이야.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뒤지게 패주고 핸드폰 빼앗아. 알았어. 돼지게 패주고 이 집에 짱 박아둘게. 여보, 내가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였던 건 알지? 딱 한 대만 때릴 테니까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야. 여러 대 맞으면 당신 뼈 부러진다고. 우리 쉽게 가자. 제가 남편과 인연이 된 첫 번째 이유가 운동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렇게 대결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는 과거 검도를 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부모님이 항상 겸손하고 저에 대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 가르쳐 주셔서 뛰어난 무인이라는 걸 숨기고 있었죠. 남편이 하는 말에 저는 씩 웃으며 대답해 줬어요. 내가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지? 나 척춘경의 후예이자 척씨 가문의 최고의 무사라는 걸. 척중경? 그게 뭔데? 그리고 최고의 무사? 여보, 우산 들고 덤비려고 별 지랄을 다 하네. 너 같은 년은 내 돌려차기 한 방이면 끝나. 자, 시작할게. 남편이 발차기로 제 오른턱을 맞추려고 하자 살짝 뒤로 빠져서 두 손으로 잡은 우산을 남편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그이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당신, 도대체 정치가 뭐야? 내 발차기를 피하고 우산으로 날 쓰러뜨린 당신은 도대체 뭐하는 년이냐고? 무사미자! 척씨 가문의 혈육이자 걸음마보다 검수를 먼저 깨우친 무사다! 아이씨, 이게 뭔 지랄 같은 상황이야. 여자한테 맞고 피를 흘리다니. 넌 오늘 되졌어. 난 여자라고 안 봐준다. 그이는 벌떡 일어나더니 돌려차기, 뒤차기, 들어찢기, 회축, 2단 옆차기를 모두 날려봤지만 제가 우선으로 그이의 발을 모두 막아내고 머리와 몸통을 사정없이 갈겼습니다. 내 검을 피할 수 없을 거야. 들어간다? 니놈 몸의 모든 세포가 고통을 느낄 것이다. 곡상검법, 병자호로, 리미조랄, 에미샨검, 아다다다다다다다다. 우산 한 자루로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다니. 니네는 대체 뭐하는 년이야? 서울대 컴퓨터 공학을 한 수재이자 사업가가 아니었냐? 너 누구냐고? 씨바 몇 번을 말해야 돼. 잘 들어. 내 소개 또 할 테니까. 무사 청미자! 고려 말 척준경의 후예이자 조선 제1의 검 척사광의 증손녀이다. 너 같은 놈 100명보다 강한 무사란 말이다. 그럼 네 놈 마무리하고 뒤에 있는 15년을 응징해주겠어? 저는 남편의 몸뚱이와 사지를 우산으로 마구마구 찍어내리며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시어머니 차례가 왔습니다. 어이, 사악한 노친네. 당신 차례야. 가엾은 고아와 불쌍한 노숙자를 꿰어 네 노예로 만들어 10수년을 부려먹었겠다. 오늘 니녀는 그 벌을 받을 첫 번째 날이니라. 그럼 시작한다, 노친네야.
덜 맞고 싶으면 빨리 쓰러지는 게 좋을 거야. 별 거지 같은 게 며느리로 들어와서 야단이네. 야, 너 내 이름이 박미숙인 줄 알았지? 그런데 그건 개명한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들으면 오줌을 찔끔 쌀걸? 웃기지 마. 너 같은 노인네 이름 따위는 상관없어. 존나게 맞을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저는 시무를 향해 달려가며 우산을 크게 휘둘렀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등 뒤에서 무언가 내리쳤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강목을 한 손으로 빙빙 돌리고 있더군요. 마치 손오공의 손놀림 같았습니다. 뭐지? 당신 누구야? 내 검을 어떻게 피한 거야? 그리고 그 손기술은 또 뭐냐고? 내가 누구냐고? 난 무사 방국봉이다. 조선 최고의 봉술로 무사들을 휩쓸었던 방탄봉의 후예이니라.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방국봉? 당신이 정말 그 전설의 방국봉이라고? 30년 전 무술대회에서 혼자 100명을 상대해 승리를 거두고 방국봉 끼며 세레나드를 한 방국봉? 그 대단한 인물이 당신이었다고? 그래, 내 소문이 아직 죽진 않았군. 그래, 그 방국봉이 바로 나야, 이년아. 그러니까 포기하고 무릎을 꿇어라. 항복하면 이것들이랑 같이 여기서 재개발할 때까지 살게 해줄게. 웃기는 소리 마라. 네가 아무리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해도 나 무사 천미자를 이길 순 없을 거다. 아까 봤지? 네 아들이 뒤지게 맞는 거. 곡상검법을 부활시킨 척시 가문의 유일한 무사라고. 방국봉은 개나 줘버려! 이년 안 되겠네. 좋다. 오늘이 니년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덤벼라. 저와 시어머니는 각자 소개를 마치고 기싸움을 하다가 이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공중으로 뛰어올라 우산을 펴고 거꾸로 낙하하며 우산 꼭지로 시모 머리를 노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강목이 우산천을 찍고 들어와 내 어깨를 올려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전설대로 무척 강하군, 방국봉. 겨우 한 번 움직였을 뿐인데 벌써 끝난 건가? 척시 가문도 약골이군. 그럼 조용히 내가 주는 약 먹고 조용히 자빠져 있어라. 이 건물을 폭파하는 날까지 말이야. 누가 끝이래? 이번에는 누구도 막지 못한 내가 창조한 기술, 미자놀이! 제가 우산을 공장으로 던지고 높이 뛰어올라 창 던지는 자세로 우산을 받아 시어머니의 가슴을 찌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설의 방국봉은 제 우산을 잡고 두 동강을 냈답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강목으로 저를 내리치는 바람에 팔과 몸이 욱신거렸어요. 이윽고 방에 숨어있던 시동생 내외가 망가진 집기를 가지고 나와 시어머니한테 달려들었지만 둘 다 힘없이 당하고 말았어요. 이것들이 아주 세트로 지랄들이네. 야, 좋은 말 할 때 여기서 끝내자. 내가 주는 약 처먹고 자빠져 자면서 똥이나 갈기고 살아. 방국봉,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년아, 100번을 덤벼봐라. 네가 날 이길 수 있는지. 좋은 말 할 때 패배를 인정하고 자빠져 있는 게 좋을 거야. 아직 내 손에 우산 꼭지가 남아있네? 그거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그깟 플라스틱 조각 하나로 날 꺾어보겠다는 거냐? 이년 안 되겠네. 다시 두들겨 패주마. 간다! 건익 사공. 물 한 방울로 상대를 제압한다. 허잇! 우산 꼭지에 맺힌 물방울을 입으로 후 불어 강목을 들어 올린 시어머니의 얼굴로 날아가 콧구멍에 쏙 들어갔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굴려 시모의 입을 잡고 가슴을 퍽 하고 한 대 날렸습니다. 그러자 매가리 없이 털썩 주저앉더군요. 건익 사공. 이건 조선시대 때나 쓰인 무공인데 네가 이걸 어떻게... 내가 조금만 세게 쳤으면 당신은 눈을 뜨지 못했을 거야. 나도 알아. 조금 더 아래를 때렸으면 난 저승에 갔을 거야. 내 가슴을 빗겨 때렸는데도 지금 내 몸이 마비가 되어 움직이지 못한다고. 이런 고수는 내 평생 처음이야.
내가 졌다. 널 최고의 무인으로 인정한다. 그건 당연한 사실이고, 이제부터 너희 두 모자는 평생 감옥에서 썩을 것이야. 그 전에 좀 맞자, 이 씨부랄 것들아. 안 돼! 여보, 말로 해! 우리 어제까지 좋았잖아. 부부끼리 이러지 말자고! 제가 부러진 우산을 양손으로 잡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사정없이 매질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때렸던지 먼지가 날리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먼지나게 처맞고 경찰서에 끌려가는 날이다. 너희도 기분 좋지? 우리 경찰에 신고한 거야. 벌써? 공주야, 이러지 마라. 우리 같은 무인끼리 봐주고 넘어가자고. 여보, 우리가 잘못했어. 동생이랑 재수씨한테 그동안 일한 돈 모두 줄게. 집도 마련해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하고 집에 가자.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두 모자에게 우산이 다 뜯어지고 날아갈 때까지 매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몰래 신고한 형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두 모자가 꾸민 음모를 모두 밝히고 제가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동생과 동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십수년의 삶을 설명하자 현대판 노예라고 인정되어 두 모자를 긴급 체포해서 끌고 나갔답니다. 두 사람은 국민재판으로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길고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시동생과 동서에게 그동안 노예로 일한 것보다 훨씬 많은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답니다. 그리고 저도 감옥에 있는 그이에게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를 싹 다 뜯어냈네요. 이로써 두 모자는 감옥에서 처절하게 썩어가는 것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동생과 동서는 둘만의 보금자리인 아파트를 마련했고 중식집을 개업했어요. 자신 있는 일이 장사밖에 없다고 해서 식당을 열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우산으로 두 모자를 응징하는 걸 보고 반했는지 저에게 무술을 가르쳐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답니다. 제가 제자를 둘 만큼 잘난 무사는 아니지만 시동생 부부에게는 강한 몸과 정신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친척분의 도장에서 검술을 가르치고 있답니다. 두 사람은 무술을 연마해서 그런지 전처럼 어리숙하지 않고 칼같이 자르고 맺는 걸 잘하는 성격으로 변해 있네요. 두 사람은 무사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녀이긴 하지만 아직 젊어서 그런지 바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카이스트 나온 수재인데 저와 비슷한 어플 개발 일을 하고 있어 비즈니스로 만나다가 눈이 맞아서 연애를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끝에 가서는 해피하게 글을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저의 미친 시댁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고수를 만나 결투를 하게 되면 다시 사연의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사 청미자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